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 미국이 지금 시작한 대러시아 제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포털인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 러시아 제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이 G7 회담을 열어 이 러시아 제재를 밀어붙였는데요. 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먼저 이 G7 회담 얘기부터 좀 살펴보죠. 네, 6월 5일에 주요 7개국이라고 하죠. 이 G7 회담이 17년 만에 러시아 없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 1997년 정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G8이 이제 된 이후에 처음으로 7개국만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이 된 건데요. 소위 이제 서방 국가들이 지난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자 러시아를 이제 G8에서 이게 무기한 제외한다라는 이 헤이그 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 G7 회담에서 이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이 7개국 정상들은요, 이 공동선언문에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비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요, 이 7개국 정상들이 5월 25일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새 정권을 러시아가 인정을 해야 하고 1개월 내에 국경 인근의 파병과 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이 공동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바라는 이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이런 건 좀 쉽게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공동의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도 각국 정상들은 실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것에 큰 이제 공을 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에 6일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70도를 맞아서 이제 프랑스 해안 도시인 도빌에서 기념식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이 공간에서 이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물론 캐머런 영국 총리나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이제 줄줄이 푸틴 대통령과 접촉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이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도 러시아에 이제 상륙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의 러시아 상륙함 수출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이제 G7 정상회의 직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렸던 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하원 의장의 일본 입국을 허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직사 대접을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미국 주도의 G7 회담이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실속 없이 끝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이런저런 경제 관계 비중이 이제 크니까요. 몇 차례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25에서 한 30% 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50%가 됩니다. 그리고 EU로부터의 러시아가 수입하는 것도 전체 수입에서 4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럽 은행과 기업들이요, 이 러시아 제재 여파가 크게 미치는 만큼 러시아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독일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폭스바겐 같은 이제 이 회사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폭스바겐 등을 포함해서 6,200여 개 독일 업체들이 대러시아 제재가 독일의 일자리와 경제 상황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스프나 폭스바겐, 뭐 도이치뱅크, 아디다스 같은 이런 이제 독일의 소위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죠. 이런 주요 기업 고위 임원들이 독일 정부 당국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대러 제재가 사업에 이제 치명적이다 뭐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에너지 업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스트리아 원유 가스 개발업 OMV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하기로 이제 유럽은 지난 50년간 분업과 자원 분배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EU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러시아로 자동차나 기계 등의 물품을 수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 여파를 모를 경우에 제재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 영국 석유회사 BP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석유회사가 있는데, 거대 기업인데, 이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5월 말경에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와 세일오일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 유럽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G7이라는 게 원래 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를 이렇게 추인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의 통화 가치를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 이런 위력적인 그런 결정들을 한 바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를 G8으로 늘렸다가 이게 다시 G7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G7에서조차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예, 그러면 뭐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 측의 대응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일단 이제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방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5월 29일에는 이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대통령이 옛 소련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에 이렇게 서명을 했었고요.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옛 소련권에서 이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뭐 이 유럽연합 형태의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본격 출범할 예정이고요. 뭐 핵심 멤버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번 사태로 이제 이탈을 했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회원국들의 이제 경제 규모 차이 등으로 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건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같은데,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키르기스탄도 이런 가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뭐 터키나 그 인근에 있는 터키나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이 뭐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이 달러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최근에 러시아 기업들이 이제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을 기존 달러에서 이제 중국 위안화 등의 아시아 통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나 세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노릴스크 니켈 등도 이제 고객들과의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새로운 국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방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뭐 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 서방 진영의 제재에 대응해서 이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5월 21일 경에 중국과 러시아가 17년간 끌어온 이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이렇게 타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이 38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 그러니까 뭐 중국 소비량의 한 23% 정도, 그리고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의 수출량의 16% 정도에 되는 규모를 30년 동안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액수도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08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1997년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프로젝트가 이제 가격 조건 때문에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의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 요구가 필요했었던 거고 러시아는 중국 역시 이제 남중국해 영토 분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미국에 대응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결이 된 걸로 봐집니다. 이 양국은 이제 이 이외에도 2015년까지 교역액을 이제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요. 뭐 실크로드 경제벨트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유라시아 철도 건설 연결, 양국 경제 무역 왕래나 인접 지구의 개방 뭐 이런 걸 이제 견인을 해서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러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중국 역시 뭐 최근 미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갈등, 미국과의 갈등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경제적 패권과 영향력을 두고 이 미중 간의 마찰이나 갈등은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전제하에서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 이제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뭐 웨스팅하우스와 US 스틸 같은 이런 5개 기업과 미 철강 노조의 컴퓨터를 이제 해킹을 해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런 게 이제 기소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 및 사이버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던 중국인 12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고율의 이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반발하는 한편으로 이제 국가 안보 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당국이 인터넷 안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은 사전에 반드시 안전 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관용 컴퓨터에서 미국 이제 MS의 윈도우 8 운영 체제 사용을 금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중국 장수성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윈도우 8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와 재무부는 5월에 이제 자국 은행들의 사용 중인 IBM 서버를 중국 기업들의 제품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국영 기업들에게는 이제 해킹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 컨설팅 회사와 관계를 청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이 미국 기업들 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중국 언론들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영자지 뭐 차이나 데일리는 뭐 야후라든지 시스코, MS, 페이스북 같은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 정보를 이제 훔치기 위한 이제 미 정부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국영 방송이죠. 이제 CCTV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운영 체제인 이제 윈도우 8을 사용하는 이들의 뭐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 같은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특집 보도를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요구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 양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뭐 주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미국의 이제 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또 이 한편으로는 이제 호시탐탐 미국의 영향권을 또 벗어나서 뭐 정상적인 군대도 보유하고 이런 식의 정상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우산에서 또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기회들을 또 노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재정 위기가 오니까 국방비 부담을 일본에게 좀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생겼고, 이걸 이제 일정 부분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대처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요구에 이제 일본이 순응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일본 상황을 보면 이제 2011년에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그래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었죠. 실제 이제 일본의 대형 상사인 미쓰이와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할린 2강구 지분을 각각 이제 12.5%, 10%씩 이렇게 보유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 천연가스 소비량의 10% 정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러시아 사할린 1강구에 지분 30%를 투자한 상황이고요. 극동 지역의 러시아 국영 가스에서 이제 가스프롬과 공동으로 연간 한 1,500만 톤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 설립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 진영이 이제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이러한 일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좀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뭔가 자국 영향력을 강화시켜내고 싶은 이런 이제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고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당장의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미국 우산 아래에서만 있을 수 없는 일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각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미국의 요구가 잘 관철이 안 되는 모습인데요. 뭐 상당히 주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도의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가 각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 유럽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만 믿고 따라가서는 자국의 경제적 피해가 큰 거죠. 근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요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이전과 같았으면 미국이 선두에 서서 특정 국가를 제재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국가들은 이제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네, 정면에서 반대하진 않지만 흐지부지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목 지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지점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 경제권 확대와 협력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남북 러시아 3국 경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북한을 경유해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한반도 종단 철도의 건설, 북한 지역의 강산 개발에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 등의 내용을 이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힘은 떨어지고 있고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진짜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네. 뭐 아직 이런 부분들이 대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미국 의존적인 틀에 안주해 왔던 우리나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든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이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이 러시아 제재 문제, 그리고 이걸 둘러싼 각국들의 움직임과 이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변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에 쏠려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가 그간 이제 발생했던 민감한 문제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경찰력을 투입해서 이제 철거를 했고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무료 민영화 역시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매각안도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쌀 개방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정부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6월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관세화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쉽게 말해서 다른 수입품들처럼 쌀에도 관세를 매겨서 수입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동안 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일부 이제 의무 수입 물량만 제한적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관세화를 하게 되면 관세를 매겨서 시장을 개방해서 수입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런 방침을 정한 거는 세계무역기구 이제 WTO와 합의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개방은 1994년이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 WTO 회원국들의 농산물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이 됐습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에는 이 특정 국가의 식량 안보나 환경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품목은 일정 기간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특별 대우, 즉 관세 유예를 인정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이거를 관세화 유예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 협정문을 근거로 해서 이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수입하기로 했던 거죠. 네, 이 관세화가 유예됐지만 이 의무 수입 물량 수입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쌀 수입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의무 수입 물량을 최소 시장 접근 물량 MMA라고 하는데요. 이 1995년 이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 1,307톤의 물량이 수입된 이래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서 10년 뒤인 2004년에는 이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 5,228톤이 수입이 됐죠. 네, 매년 수입량이 1만 5천 톤 정도씩 이렇게 늘어난 셈이군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인 2004년 이후에 다시 10년간 이 관세화가 유예가 되고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새로운 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 WT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도하 개발 아젠다, 이 DDA 협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2014년인 현재까지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WTO 회원국들 대부분이 2004년 이후에 추가 개방을 동결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처럼 2004년에 의무 수입 물량이 20만 5천 톤이었으면 2005년부터 이 물량의 증량 없이 10년간 20만 5천 톤을 수입을 해온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니까 추가 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0년간 증량을 하기로 했으니 이제 1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추가 증량의 의무가 없는 거고, 관세화는 뭐 DDA 협상 타결이 안 됐으니까 뭐 타결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 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네, 한마디로 추가 수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제 버티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WTO라는 게 이게 뭐 어떤 뭐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뭘 강제를 할 수가 없고, 쌀 관세 유예 같은 것도 이 수출입 당사국들과 합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국들 대부분이 버티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는 이렇게 대부분의 회원국들처럼 이 수입 물량을 동결하지 않고 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 추가 도입 물량을 1만 5천 톤에서 2만 톤으로 늘린 채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이 2005년에 22만 5천 톤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올해에는 무려 40만 한 9천 톤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해 쌀 소비량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거죠.
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모두 이 DDA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개방 수준을 동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추가 개방을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렇게 추가 개방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곳뿐이었는데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2001년이어서 2002년, 그러니까 DDA 협상이 불투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거였고, 우리나라는 DDA 협상 타결이 매우 불투명해진 이 2004년 시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의무 수입 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났고, 이제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너무 늘어나서 관세화하는 것까지 이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인데요. DDA 협상 타결되면 하겠다면서 버텼으면 지금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 절반 수준일 테고,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이나 협상에서의 부담이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문을 열어준 거죠. 네, 일단 지난 과정은 일단 그랬고요. 정부가 더 이상 유예를 안 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면 문제는 관세가 어느 정도로 될 거냐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뭐 400% 정도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일본이나 대만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요 수입국인 이 미국과 중국이 이런 고율 관세를 이제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관세화로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간의 협상 형태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걸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이 지금 한국 정부가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TPP 가입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쌀 개방과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희 지난 방송에서 이 TPP와 관련해서 한국은 TPP가 출범하기 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미국은 TPP가 출범한 뒤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은 거기다가 그 가입의 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걸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은 그 요구 조건에 또 관세 인하를 추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인하해 주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그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관세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011년에 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 29일 미 상원의원 포모로이와 버시바오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TPP 협상 추세와 이런 발언들을 미뤄보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쌀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이 쌀 관세가 260%여도 이 국내산 쌀의 경쟁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세 인하를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농민단체들에서 정부한테 이 400%의 관세를 매긴다면 이걸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농민단체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내 대표적인 농민단체는 이제는 뭐 주요하게 두 개죠. 이 한농연이라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농이라고 전국농민의 총연맹이 있죠. 이 한농연의 경우에는 이제 고율 관세를 전제로 이 정부 입장에 이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농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유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현상 유지론이라는 건 어떤 주장입니까? DDA 타결 전에는 의무 수입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관세화를 유예받겠다, 이런 거죠. 앞서 2004년에 다른 회원국들은 의무 수입량을 동결한 반면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의무 수입량을 늘렸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DDA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 이런 것이죠. 네, 얼마 전 필리핀이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한 웨이버, 그러니까 즉 일시적 예외를 요구를 했는데 당사국들이 반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소식을 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걸 근거로 추가 관세 유예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했는데 다 합의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정부는 협상의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필리핀이 관세 유예를 요구를 하면서 현재 추가 개방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2011년에 쌀 관세 유예가 끝났고 2012년부터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정부가 2011년 11월부터 이 쌀 관세 유예를 2017년까지 5년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거기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협상이 이제 진행이 안 된 거고요. 그러면서 2년간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이 의무 수입량을 동결하고 있는 2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상 유지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타결될 때까지 추가 수입을 동결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관세와 입장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이 협상 포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쌀 수입을 최대한 막고자 한다면 일단 현상 유지를 요구하면서 이제 1차 방어선을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4,500%의 관세율을 걸면서 2차 방어선을 쳐야 되는 거죠. 이 협상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추가 수입이 동결돼서 현상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관세와 입장을 뭐 정하려고 하면서 이제 1차 방어선을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주고, 벌써 관세율 260% 가능하다 뭐 이런 연구를 흘리면서 2차 방어선도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마치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4대 선결 조건이라고 하면서 다 내주고 시작하던 행태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수출 지상주의가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차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농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WTO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이 DDA가 타결이 안 되면서 이 개방 의무가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버티기를 하면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거죠. 뭐 이거는 뭐 더 이제 근본적으로 가면 농지를 없애고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식량을 사 먹으면 된다 이런 인식인 거고요. 이런 인식 아래서는 뭐 식량 주권이나 이 농업 보호가 설 자리가 없죠.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라는 것 역시 뭐 이런 맥락에서는 뭐 기만에 불과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출의 이 내수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졌고 농업을 포기한 이제 선진국들이 없다는 점, 기상이변으로 이 식량 주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인식이 180도 달라져야 하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없는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는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